엄마는 이 집의 노이가 아니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09살 대학원생인 딸이 왜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그 아이를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35년 제가 시집살이를 한 세월입니다. 그동안 제사와 명절 때마다 홀로 감당했던 고통을 딸아이가 더는 지켜볼 수 없었나 봅니다. 화상으로 뒤덮인 제 손을 보며 울던 그 아이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명백한 패륜이라고 분노하셨고, 친척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제사상과 함께 무너진 것은 35년간 저를 짓눌렸던 굴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쪽 같은 이야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사 전날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불은 이미 꺼졌지만 부엌만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프라이팬이 치직치직 소리를 내며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호박전, 동그람댕 동태전, 새우전, 고구마전, 오색꼬치전, 6종류의 전을 각각 20개씩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개수였죠. 하나도 모자라면 성의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개수를 줄인 적이 없었습니다. 손목이 욕심거렸습니다.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쥐고 전을 뒤집는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저리저리 탄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손목을 돌려보았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나무를 묻히고 탕국을 끓고 과일을 깎아야 했으니까요. 엄마 아직도 안 자고 뭐해? 막내 딸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 부치고 있지.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자. 선희는 딸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전을 뒤집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엄마 곁으로 다가가 접시 위에 쌓인 전에 양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걸 다 엄마 혼자 만든 거야? 큰 엄마는 안 와서 도와줘? 큰 엄마는 내일 아침에 온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 선희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지. 하지만 지은은 엄마의 굳은 어깨와 부은 손가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큰 엄마는 빠졌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죠. 중요한 준비는 다 엄마가 하고 큰 엄마는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전 몇 개 붙이고는 모든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었고 뜨거운 기름 방울이 선희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막 아는 짧은 비명과 함께 선희는 젓가락을 놓고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손 좀 보여봐. 지은이 급하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는 이미 빨갛게 부어오른 화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등 곳곳에 오래된 화장 흉터들이 점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하얗게 색이 빠져 있었고 어떤 것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두 전을 붙이다 입은 상처들이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선희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지은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엄마 이게 괜찮은 거야? 손이 이 지경인데.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희는 딸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버지 깨시겠다. 아빠는 엄마가 이러는 거 알기나 해. 매번 TV 보다가
자기 바쁘지. 지은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사 준비는 여자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나마 다른 집 남자들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설거지라도 가끔 도와준다고 선희는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지은아,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왜 엄마 마음대로 안 돼? 엄마가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지은이는 접시에 쌓인 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다 엄마가 만들었는데 내일 큰 엄마가 와서 전세계 붙이면 할머니는 큰 엄마만 칭찬하실 거잖아. 따지.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매번 그랬습니다. 선희가 밤새 만드는 음식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큰 며느리가 마지막에 살짝 거둔 것만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들은 또 뭐라고 할까? 작은 집은 가까우니까 편하다고, 큰 집은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라고 매번 듣는 말이잖아.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온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종일 일하는 동안 큰 엄마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늘 큰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늘 참기만 해? 전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런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아? 지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엄마, 내일 내가 뭐라고 좀 할게. 이건 너무 불공평해? 절대 그러지 마. 내가 나서면 엄마만 더 힘들어져. 선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딸이 벌을 덮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엄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생긴 화장 자국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오래된 흉터들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해 보였죠.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약이라도 바르고 해. 나중에 바를게. 새우전이 아직 남았어. 선희는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새우를 다듬고 반죽을 입히고 기름에 튀기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지은은 엄마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목 뒤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내가 도울게. 새우 다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 됐다니까. 내 공부나 해. 공부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야. 지은이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내일 아침이면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일 것입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정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건 고스란히 선희의 목소리를 들 것입니다. 그래도 약이라도 바르고 해. 내가 연고 가져올게. 지은이 방으로 가서 화상 연고를 가져왔습니다. 선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지. 엄마, 이렇게 방치하면 덧날 수도 있어. 내일 병원 가자. 병원은 무슨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더 급했으니까요.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이는 엄마가 새우전을 부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엄마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감정 없는 로봇처럼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볼게. 이제 제사 음식 좀 줄이자고. 소용없어. 작년에도 얘기했다가 혼만 났잖아. 맞았습니다.
작년에 선이가 조심스럽게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한다고 말했다가 남의 집 따라 하지 말고 우리 집안 전통을 지켜라 라는 호독만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더는 엄마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방법이 무엇이든 이 불합리한 관습을 깨뜨려야 한다고. 엄마 나 먼저 들어갈게. 그래 들어가서 자. 지은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기름 튀는 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의 화상 입은 손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증후군 며느리 차별 가부장 재패에 수많은 기사와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참고 살아가고 있었죠. 새벽 1시가 가까워올 무렵 지은이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제사에서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엄마는 말릴 것이고 친척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부엌에 불이 꺼진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선이가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지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은 여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이 집안의 오래된 관습과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참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선이는 새벽 5시부터 다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3시간 밖에 자지 못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고 떡도 찾아와야 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은 연고를 발랐음은 후 밤새 더 부어올라 있었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선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나자 시어머니 영순이 먼저 눈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준비 안 끝났어? 벌써 9시가 넘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거의 다 됐습니다. 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버지 인원은 선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 또 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큰 며느리 이소영이 남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백화점 포장이 화려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방금 손질한 듯 윤기가 흘렀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선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하셨죠. 소영의 목소리는 밝고 상냥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 이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겠네.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이거 어머님 드시라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유기농 사과예요. 소영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큰 며느리 이를 맞았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 이는 센스가 있어. 고생했어. 선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쓰렸습니다. 자신은 밤새도록 전을 부치고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지만 단 한마디 칭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과일 바구니 하나로 모든 관심과 칭찬을 받고 있었죠. 작은 며느리 이는 뭐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이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빨리 끝내요. 곧 친척들도 올 텐데. 시어머니는 소영의 팔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친정 모녀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아이들 이야기, 남편 승진 이야기, 새로 산 차 이야기,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탐국에 간을 맞춰야 했고 나물도 마지막 손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동서, 내가 좀 도와줄게. 소영은 그렇게 말하며 전이 담긴 접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만들었네. 고생했겠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지. 소영은 앞치마를 두르는 신용을 하더니 남은 전 반죽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 몇 개만 붙일게. 거의 다 됐네. 소영은 프라이팬을 잡고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5개, 그것도 이미 선희가 다 준비해 놓은 반죽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손을 툭툭툭 탈며 말했습니다. 휴, 기름 냄새 배겼네. 나 먼저 나갈게. 소영이 거실로 나가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 이가 전까지 붙었어? 고생했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인데요. 선희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100개가 넘는 전 중에서 5개 소영이 붙인 것은 그것뿐이었는데 모든 공료를 가져갔습니다. 10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내외 시노이들, 고모들까지 집안이 시끄덕적해졌습니다. 모두들 거실에 모여 이야기 꽃을 피웠지만 선희만은 계속 부엌으로 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 작은 집 며느리는 참 부지런해 막내고 뭐가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처럼 센스는 없지. 저 과일 좀 봐. 얼마나 비싼 건지. 맞아. 큰 며느리는 확실히 달라. 침착들의 수근거림이 선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선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답니다. 지은이 거실로 나왔지만 선희는 눈짓으로 말려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나 싶어서였죠. 전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말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각각 20개씩 만들었는데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적어 보이지? 큰 면을 이가 붙인 건 모양이 참 예쁘네.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영이 붙인 5개를 가리키며 칭찬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서러웠죠.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큰엄마만 칭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엄마 괜찮아?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거실에 가 있어. 하지만 지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상 자국이 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오물 참느라 분노를 삼키느라 떨리는 것이었죠. 엄마 제발, 지은아 오늘만 참자. 선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거실로 나가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엄마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11시가 가까워 오자 제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의에는 선희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전, 나물, 탕국, 과일, 포, 떡,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들이었지만 누구도 그 누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11시 정각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엄숙한 의식이 진행되었죠. 상차림이 좀 허술한 것 같네. 시아버지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야, 그냥 그런 것 같다는 거지. 시아버지는 대수록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선희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밤을 새워 준비했는데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소영이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는 추세래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며느리 말이 맞아. 시대가 변했으니까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자신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호통을 쳤던 시아버지가 큰 며느리의 말에는 순순히 동의하는 것을 보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주목을 꽉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엄마가 당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기에 일단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제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또다시 선희가 혼자 뒤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그래왔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번은 달랐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집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충분을 잇는 엄숙한 의식이었죠. 선희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고섰습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들을 보며 새벽부터 고생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등의 화상은 여전히 욕심거렸고 어깨와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죠. 제사상의 음식을 내려 나누어 먹는 조상과 후손이 함께한다는 의미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제사상에서 내리는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고 술잠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음복을 하면서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정말 손이 빠르네요. 둘째 고모가 부엌 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음식 맛은 큰 며느리가 더 나은 것 같아. 아까 전 먹어보니까 큰 며느리가 부친 게 더 바삭하더라고요. 손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영이 부친 전은 5개뿐이었는데 어떻게 그것만 골라서 먹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냥 하는 말이겠죠. 큰 며느리를 칭찬하기 위한 말을 뿐일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큰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의 센스를 계속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확실히 다르다니까. 저 과일 좀 봐요. 한 개에 10,000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맞아요. 형님 큰 집은 확실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막내 고모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은 늘 빈손으로 오네. 가까이 산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손이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빈손이라네요. 밤새 전을 부치고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동과 정성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지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모들의 대화를 듣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장이라도 반박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 왔네. 공부는 잘 되고 있니? 셋째 고모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 그래도 빨리 시집 가야지. 나이 들면 좋은데 못 가. 요즘은 결혼 늦게 해요. 고모. 지은의 입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시집을 가야지. 내 엄마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아야지. 편하게 살다니요.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일까요? 우리 동서는 복이 많아요. 시댁이 가까워서 늘 도움받을 수 있고 큰 집에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큰 면으로 소용이 거들었습니다. 은근히 작은 집을 무시하는 말투였지.
선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움을 받기는 큰형, 늘 희생만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남편 태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과 형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한 눈빛으로 부엌 을 바라볼 뿐이었죠. 작은 집은 제사 비용도 안 내면서 늘 얻어먹기만 하니까 편하겠네요. 막내 고모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선희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사 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모든 노동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죠.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큰 며느리는 정말 보는 눈이 있어. 저 정장 좀 봐봐. 새로 맞춘 거지. 시어머니가 소영의 옷을 칭찬하기 약했습니다. 실제로 소영은 고급스러운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선희는 몇 년째 같은 검은색 치마저 고리를 입고 있었지. 새 옷을 살 여유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작은 며느리는 맨날 같은 옷만 입네요.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고모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서러웠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외모를 신경 쓸 결은 비애를 이 없었는데 그것마저 지적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선희가 부엌에서 나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제발.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그 눈빛을 보고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나저나 작은 집 며느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셋째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죠. 선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35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 늘 큰 며느리와 비교당했고 늘 무시당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것이 작은 집 며느리의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죠. 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서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때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희망조차 사라졌으니까요. 엄마 음식 더 필요해.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없었기에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지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오늘 하루만 참지.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는 엄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를 칭찬하는 소리, 작은 집을 무시하는 소리, 돈과 체면만을 중시하는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지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선희는 혼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선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은 음식을 나르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집안에 감돌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불안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희가 부엌에서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다시 데워 나르는 동안 거실에서는 침착들이 둘러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상위에는 선희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 노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이번에 큰아들이 또 승진했다면서요? 막내 고모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겸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이번에 부장이 됐어. 역시 큰아들은 달라. 큰 며느로도 정말 내주를 잘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소영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겸손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 남편이 잘해서죠. 에이, 겸손하긴 큰 며느로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데. 선희는 물컵을 나르다가 그 대화를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컵에서 물이 살짝 흘러 넘쳤죠. 재빨리 닦았지만 가슴 속에 서로 닦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태수도 은행원이었고 성실하게 일해서 과장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아를 뭐 하고 있어요? 둘째 고모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시큰동해졌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 큰 아들에 비하면 좀 아쉽네요. 그 말에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부모님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늘 큰아버지와 비교당하며 무심한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을 보니 분노가 끓어올랐죠. 작은 집은 그래도 편하잖아. 시댁이 가까워서 늘 도움받을 수 있고 셋째 고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내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큰 집은 제사 비용도 다 되고 명절 때마다 큰 돈 쓰는데 작은 집은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선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덜덜 떨렸죠. 지은이 엄마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고모들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엄마의 간절한 눈빛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은 집은 정말 무임승찬의 막내 고모가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깔깔거리며 웃었죠.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임승찬 아니에요. 밤을 새워 전을 부치고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임승찬하는 것입니까? 지은이 엄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흐느끼는 엄마를 보며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엄마를 안으려 했지만 선희가 손을 들어 말려 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갈게.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팔을 떨리고 있었죠. 그때 지은이 엄마의 손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입은 화상 자국이 더욱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물집까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손이 이건 병원에 가야 해요. 감염되면 큰일 나요. 괜찮다니까. 제사 끝나고 가면 돼. 선희는 재빨리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다 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아픈지를 말이죠. 그런데도 무임승차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결연함이 가득했죠. 무언가를 결심한 등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돌렸습니다. 지은아, 어디가? 잠깐만요. 지은이 부엌을 나가려는 순간 선희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부탁이야. 선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은 딸의 팔을 꽉 잡고 있었죠. 지은은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당할 거야?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이 벌써 35년이야, 엄마. 지은의 말에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임승차라는 농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집 며느리는 정말 팔자가 좋아요. 돈 한 푼 안 쓰고도 이렇게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으니 그러게 우리도 작은 집으로 시집 갔으면 좋았을 텐데 친척들의 조롱이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선희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고 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엄마, 나 잠깐만. 지은이 다시 나가려 했지만 선희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 내가 나서면 엄마만 더 힘들어져. 그럼 엄마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질문에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큰 며느리 이와의 비교는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지은이 부엌을 나가려는 순간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이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음식이 식겠네. 그 말에 선희는 허둥지둥 눈물을 닦고 음식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지. 지은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엄마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거실로 나온 선희를 본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왜 이렇게 늦어? 그리고 얼굴이 왜 그래? 타연은 죄송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붓고 빨갛게 충혈된 것이 분명히 보였지만 자모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내 고모가 또 한마디 거들었. 그래도 작은 며느리 잃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돈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음식만 좀 만들면 되니까. 그 순간 지은이 거걸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딸의 표정을 보고 불안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으니까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의 날카로운 시선이 거실을 훑쳤고 침착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함 같은 불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이 서 있는 모습을 본 침착들은 하나 둘 대화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지은의 표정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때문이었죠. 붉게 달아오른 얼굴, 떨리는 어깨, 그리고 불타오르는 듯한 눈빛, 그 모든 것이 폭발 직전의 신호였습니다. 지은이가 왜 저러니? 둘째 고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차례로 침착들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기 때문이었죠. 그 시선에는 분노와 경념이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 무언가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재빨리 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방에 들어가.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저 거실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왜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내 고모가 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서 큰일이 어른들이 식사하는데 저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했습니다. 예의 고모가 예의를 아세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 감히 어른에게 반말을 하다니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말입니다. 뭐 이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막내 고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섰지. 밤새 전 부치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한 우리 엄마한테 무임승차라고 하는 게 예인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희는 딸을 말리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엄마의 한과 자신의 분노가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시어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른들 앞에서 무슨 버릇이니 당장 방에 들어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손에 화상 입으면서까지 일하는데 큰 엄마만 칭찬하시잖아요. 지은이 엄마의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과 물집이 선명하게 보였. 친척들이 놀란별 정으로 선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면을 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셋째 고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지은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죠. 당연하다고요. 왜 엄마만 당연히 해야 하는데. 큰 엄마는 전 5개 붙이고도 칭찬받는데 우리 엄마는 100개 넘게 붙여도 당연하다고요. 지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서로 음이 뒤엉켜목이 메워왔.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엄마만 죽도록 일하고 큰 엄마는 구경만 하다가 칭찬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집은 무임승차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큰 며느리 이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직접 변형한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은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시아버지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안한 건 할아버지예요. 엄마가 30년 동안 이 집안에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잖아. 뭐, 이벌을 넘는 것이.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평생 자신에게 이렇게 되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특히 소녀가 이런 식으로 나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일어나 딸을 말렸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할아버지한테 사과드려. 아빠도 그래.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요? 지은이 아버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엄마가 부탁이야. 엄마, 왜 엄마만 참아야 해? 왜? 지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를 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막내 고모가 다시 입을 열었. 마치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가벼운 톤으로 말했죠. 잣대요. 둘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작은 집이 무임승차라는 것도
농담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농담 그 한마디가 지은아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엄마의 30년 고생을 농담이라고 치부하는 그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제사가 막 이제 음복을 위해 상을 물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조롱은 계속되고 있었죠. 농담이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모두가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복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선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태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음복을 위해 내리지 않은 조상님께 올렸던 그 제사상 앞에 말입니다. 선희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국, 과일, 모든 것이 여전히 제사상 위에 그대로 있었죠. 지은의 손이 제사상 가장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은의 손이 제사상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상을 붙잡고 있었죠. 제사는 막 끝나고 이제 음복을 위해 상을 물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지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고모가 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긴장을 풀려는 듯 가벼운 톤으로 말했지. 아니, 작은 집은 정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사 비용도 안 내고 그냥 음식 좀 하고 먹기만 하면서 무슨 큰일이나 하는 것처럼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죠. 작작좀에 지은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두 손으로 제사상을 들어 올려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힘차게 단번에 말이지. 와장창 제사상 위에 모든 것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향로가 넘어지고 술잔이 깨지고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음식이 쏟아지는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가 밤새 준비한 전들이 바닥에 나댕그럽고 나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탕국은 바닥에 욱덩이를 만들었고 과일은 굴러다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고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것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죠. 지은은 거친 숨을 내쉬며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사야. 이게 가족이야.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 많이 거실에 울려 퍼졌죠. 엄마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무임승차라고 조롱하는 게 제사야. 돈 낸 사람만 대우받고 노동한 사람은 무시받는 게 가족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울먹이면서도 말은 멈추지 않았죠. 엄마가 손에 화상 입으면서 전부 쳤는데 큰 엄마가 5개 붙인 걸로 칭찬받는 게 정상이야? 엄마가 새벽부터 일했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하는 게 맞냐고 큰 며느리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자신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내가 감히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다니 조상님은 이런 걸 원하실까? 가족끼리 서로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받고 싶으실까요? 지은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네.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녀의 그 당당한 눈빛에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대수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딸이 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속이 시원한 느낌도 들어라.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딸이 해준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지은아, 태수가 딸을 부르려 했지만 지은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아내의 고통을 알면서도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 저게 무슨 짓이래? 벌을 덮기는 하지만 그중 몇몇인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선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서로 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 지은이 엄마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선희는 딸을 안으며 흐늘겠습니다. 서로 응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평생 아무도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준 사람이 없었는데 딸이 그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작은 면으로 네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야. 딸이 이런 벌을 넘는 짓을 하다니. 그 말에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엄마 탓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한 일이에요. 엄마는 오히려 저를 말렸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조상님께 무슨 짓을 짓는 거니 조상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가족이 서로 존중받지 못하는 제사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까요. 지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바닥에는 음식이 너우러져 있었고 깨진 접시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안의 깨진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고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작은 올케가 고생이 많긴 했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매번 작은 올케만 고생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충격적인 행동이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 것이었죠. 그동안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냐? 제 사상을 업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했나요? 30년 동안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았잖아요. 지은의 반박에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작은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30년을 살아왔으니까요. 거실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깨진 접시 조각들, 그리고 엎질러진 국물이 만든 욱덩이들, 그 모든 것이 방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충격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엄마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으니까요. 엄마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은이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부어오른 그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잡았죠. 선희는 딸의 손에서 전해온 온기를 느끼게 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아내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죠. 가족 셋이 바닥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은아, 내가 한 일은 충격적이었지만 아빠도 사실 속이 시원해. 그 말에 시아버지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뭐 넘어져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의 제사 방식,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요. 태수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었. 친척들 사이에서 옥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미삼이, 너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난보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더 많았죠. 사실 나도 좀 미안했어. 동서가 고생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둘째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친척들도 하나 둘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했어요.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노동의 가치는 무시했죠. 제사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늘 작은 올케한테만 떠넘겼으니까. 하지만 막내 고모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 그래도 제사상을 없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조상님께 무례한 일이잖아요. 지은이 고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서로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실까? 진짜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 아닌가요? 그래도 막내 고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신호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집가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죽도록 일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 그 고백에 다른 여성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노력했고 제사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선희의 목소리에 서로 음이 묻어났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말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형님은 몇 시간 와서 앉아 있다가도 칭찬받는데 저는 제사 때마다 며칠을 준비해도 당연한 일 취급받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작은 집면을이라서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모든 걸 떠안아야 했어요. 35년 동안이나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큰 며느리 소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도 사실 미안했어요. 작은 동서가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편하게 있었으니까 제가 칭찬받을 때마다 작은 동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봤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죠. 소영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늘 우월한 태도를 보이던 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이라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은이의 절규를 듣고 나니 진심으로 미안해졌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사 준비도 함께하고 비용도 공평하게 나누고 소영이 제안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이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더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할 가족이에요. 며느리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이고 누군가의 엄마예요. 그달의 선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지은이 조부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작은 며느리를 어떻게 대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늘 큰 며느리만 편애하고 작은 며느리의 요구는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잘못했나 보구나. 시어머니의 작은 인정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보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치워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요. 공평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소영도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고 남자들도 무거운 놀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였지만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처소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도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죠. 깨진 접시 조각을 쓸어 담으면서도 흩어지는 음식을 닦아내면서도 침묵 속에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한쪽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불그락불을하겠고 입술은 굳게 다무러져 있었죠. 평생 지켜온 가부장적 권위가 혼혈에 의해 무너진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의 침착들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형님, 그래도 지은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다고 27이면 다 큰 어른이지. 이건 명백한 패륜이야. 그 말에 막내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사상을 업다니 이건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둘째 고모는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지은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작은 올케한테 너무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게 제사상을 엎을 이유가 되나. 막내 고모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침착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죠. 일부는 지은의 행동을 비난했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선희와 소영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정말 미안해. 선희는 놀란 눈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사과였으니까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형님, 사실 알고 있었어. 동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데 모른 척했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처음엔 체면 때문이라도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동서 눈물을 보니 진짜 미안해지더라.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마디 사과로 풀릴 리 없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작은 며느리의 눈물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큰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걸까? 엄마가 뭘 잘못하셨어요? 다 작은 집이 오버한 거죠. 큰 아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들이 작은 며느리를 너무 하대한 걸까요? 지은은 방 한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의 용기는 사라지고 이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죠. 지은아 아버지 태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했나요? 태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죠. 충격적이긴 했지. 하지만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그래 아빠가 못한 일을 내가 해줬잖아.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선희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됐어. 일어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모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그저 저를 보호하려고 그 말에 더 듣고 싶지 않아.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도 무문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함께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것이었.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 자리에 있기가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떠나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았죠. 지은이가 너무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그래도 이해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말로 했으면 들었을까? 집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떠나고 이제 핵심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시부모,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와 지은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각자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큰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오늘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시부모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아들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따라 나갔습니다. 큰아들 부부도 곧 떠났습니다. 소영은 떠나면서 선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동서 다음에 연락할게. 우리가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집안의 작은 가족만 남자 셋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선희는 남편과 딸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폭풍 같은 하루였지만 적어도 가족은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엄마 후회 없어요. 지은이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사실은 속이 후련해.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서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연락이 끊겼고 친척들과도 서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사 준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큰 며느리 이소영이었습니다. 동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선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하고 동서 남편이 어제 만났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의논했다더라. 선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형제가 먼저 나섰다는 것이 의외였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새로운 방식을 정해보자고 하더라. 어머님,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사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소영의 말에 선희는 조심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형님, 일단 우리 넷이서 만나서 의논, 제사 준비도 공평하게 나누고 비용도 똑같이 부담하고 음식도 간소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 아들 부부와 작은 아들 부부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형수님,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택수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방님과 동서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소용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동서, 이제부터는 달라지자. 우리가 먼저 바꿔야 아이들 세대는 이런 고생 안 하겠지. 네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사 준비를 어떻게 나눌지, 비빔은 어떻게 분담할지, 음식은 어떻게 간소할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리죠?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정한 대로 하면 돼요.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크게 반대 안 하실 거예요. 며칠 후 큰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의논한 게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사는 저희 형제가 공평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비용도 나누고 음식도 간소하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시아버지는 못마땅했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사 준비를 직접 하지 않는 입장에서 강요할 수도 없었죠. 시아버지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실 시아버지도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지은이의 충격적인 행동 이후 계속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말만 하기로 했습니다.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말은 하지 않기로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정도였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희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위로했습니다. 엄마, 그분들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요.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80인 어문 노인들이 갑자기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 중요한 것은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사부터는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선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만에 찾아온 작은 변화였지만 그래도 변화는 변화였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추석은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소영이 나란히 서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동서, 이번엔 꽃이 전을 열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작년엔 너무 넘이 남았잖아. 소영이 제안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음식의 양도 합리적으로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조상을 기르는 제사로 바뀐 것이었죠. 거실에서는 남편 태소와 큰 아들이 과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잡는 것도 서툴렸지만 2년 동안 연습한 덕분에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오래서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해주었죠. 마들아, 밤은 그렇게 깎는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엄격한 대신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수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시아버지도 많이 변했습니다. 권위적이기만 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 지우는 시아버너미와 함께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소녀가 나란히 앉아 일하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아, 나물에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다. 이 정도면 충분. 네, 할머니. 지은의 대답에 시아버너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가족의 전환점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했던 과정이었다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은아, 대학원 공부는 잘하고 있나? 네, 할머니. 이번에 논문도 통과했어요. 정말 우리 소녀가 정말 잘하네. 시어머니의 칭찬에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집 손자들만 칭찬받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가족이 공평하게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은 구경만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다 같이 준비하니까 훨씬 빨리 끝나네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선이 혼자 이틀을 꼬박 준비해야 했던 일이 이제는 반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훨씬 재미있어요. 소영이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엌 일이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선희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꿈꾸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제사 준비, 무시가 아닌 존중받는 면을 위해 자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일에 든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죠.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침착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작은 집을 무시하는 말은 나오진 않고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올케,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죠? 둘째 고모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대답하기 전에 소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저희가 다 같이 했어요. 작은 동서랑 저랑 똑같이 나눠서 했고 남편들도 다 도왔어요. 정말요? 와, 많이 바뀌었네요.
침착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침착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다른 집안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 간소화된 상차림이었지만 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준비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제사가 끝난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집안의 새로운 전통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제사 말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선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에게 고맙다. 30년 동안 묵묵히 희생해줘서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참아줘서 선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존중받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지은이 시아버지가 소녀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날 보여준 용기가 우리 가족을 바꿨어. 고맙다. 지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됐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이었죠. 음복이 되자 모두가 함께 뒤정리를 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함께 일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선희는 처음으로 제사 후에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 엄마, 이제는 정말 웃으면서 제사 지날 수 있겠죠? 지은이 엄마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선희는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지날 수 있을 것 같아. 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추석의 보름달처럼 둥글고 환한 달이었죠. 선희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을 뒤집은 건 딸의 손이었지만 무너진 건 불평등한 전통이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세워진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고. 30년의 설움이 끝나고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선희는 면을 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